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30대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는 결혼한 지 3년 차가 된 새댁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요. 결혼 생활 중이라고 말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효도라는 것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한 가족이 된 이상 같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도 아니었고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려고 했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도 화가 솟구치고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날, 그리고 복수까지 완벽하게 했던 그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아버지께 주의를 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를 잘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아주 가끔 발작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발작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했을 때 저는 바짝 얼어붙고 말았어요. 제가 알던 엄마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발작이 오면 숨을 쉬지 못하셨고 목을 잡고 캑캑거리시면서 바닥을 뒹구르셨습니다. 엄마의 병이 뭔지 저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어릴 때 책에서 본 것처럼 간질이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지만 엄마는 거품을 물지는 않으셨었어요.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을 쉬는 방법을 까먹은 사람처럼 눈알을 뒤집어 까면서 숨을 쉬려고 애를 쓰셨었죠. 마치 주변에 공기라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숨을 쉬지 못하셨어요. 그럴 때 옆에서 계속 괜찮다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라고 안정을 시켜야 한다고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었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겪고 있는 병은 공황장애였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공황장애가 뭔지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요. 저희 그저 발작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병이 불치병처럼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간질 같은 거라고만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이 발달하고 현대사회에 정신적으로 약해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저희 엄마의 병명도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거죠. 공황장애 현대사회 사람들에게는 꽤 흔한 병이 되기도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 저희 엄마처럼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몇 년 전부터는 엄마도 약을 복용하시면서 상태가 많이 호전되긴 했죠. 하지만 그 공황장애라는 게 특정성이 있을 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생길지 모르는 발작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모두 긴장하는 상태로 엄마를 지켜보긴 해야 했어요. 저는 항상 엄마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딸이었습니다. 제가 9살 때 처음 엄마의 발작을 직접 보고 난 뒤 엄마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을 가지고 살게 되었거든요. 학교가 끝이 나면 친구들이랑 떡볶이를 사 먹으러 갈 법도 한데 저는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제가 학교에 간 사이에 엄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저를 침식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 때문인 건지 늘 걱정거리가 많고 예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예민함은 가족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본인이 보여주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여주어서 제가 예민한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엄마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제 예민한 성격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 사람의 성향을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그냥 제 성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옆에는 친구가 많지 않았어요. 저는 늘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보단 집에 가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제 주변에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없었죠. 그 중에 제가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는 남자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진수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와 함께 했던 동네 친구였어요. 한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 쭉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할 때까지 살았던 것은 진수와 저 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돈독한 사이로 발전을 했어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맞으면 동네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기도 했고
또 잠이 안 오는 날에는 같이 공원 산책을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20살 초반 언저리까지는 친구니까 그런 고민을 털어놓고 지내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이 되어서도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 진수에게 정말로 많이 고마웠어요. 마음을 나눌 친구가 많지 않아서 혼자 외톨이처럼 굴었던 시간이 많았는데 진수라는 친구 존재 하나로 그런 결핍이 해소되는 것 같았거든요. 야, 너는 연애 안 하냐? 이러다가 평생 골드미스로 남는 거 아니야? 골드미스면 다행이게. 아, 요즘은 아이언미스, 실버미스, 다이아미스, 야, 종류도 많더라. 그래? 역시 돈이 많아야 하는 건가? 이러다가 나도 장가 못 가고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직 우리 30대 초반인데 왜 그런 걱정을 하고 그래.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연애도 할 수 있고 그러겠지. 33이야, 33. 이제 곧 중반으로 들어간다니까. 야, 우리 이러다가 둘 다 혼자 살게 되면 그냥 같이 살까? 뭐 결혼할 사람 없어서 나랑 결혼하겠다고? 아서라, 이런 애들이 꼭 먼저 여자친구 생겨서 결혼하더라니까. 아니, 혹시 모르잖아. 막말로 우리처럼 마음 잘 맞는 사람이 또 어딨어? 반주하는 거 좋아하지. 소주보단 맥주 더 좋아하지. 단짠 좋아하지. 식성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이렇게 대화도 잘 통하고. 이 정도면 우리 천생연분 아니냐? 진짜 징그럽게 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너는 나한테 유일한 친구나 다름없어. 그런 소리해서 괜히 소름 끼치게 하지 마. 저는 딱 잘라서 말을 했지만 심장이 크게 쿵쾅쿵쾅거려서 주체를 할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제 심장 소리를 들었을까봐 조마조마하기까지 했죠. 진수는 저에게 유일한 친구였지만 유일한 남자이기도 했어요. 어릴 때부터 남몰래 품어왔던 마음이라 단 한 번도 남들 앞에서 내비친 적이 없었지만 제 심장은 늘 진수를 향해서 뛰고 있었죠. 저의 집안 사정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게 없는 진수에게 괜히 고백을 했다가 멀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이 마음을 숨기면서 살 생각이었는데 진수가 먼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오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딱 3일이 지난 뒤 저는 진수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했던 말 진심이야. 거짓말 하나도 없다고. 무슨 이야기를 말하는 건데 나중에 나이 더 먹어서 서로 애인 없으면 결혼하자고? 그건 조금 둘러서 말을 한 거고 솔직하게 말을 하면 지금 당장 너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야. 나 사실 너 오래전부터 좋아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고백을 해오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심장이 쿵쾅쿵쾅 다시 소리를 내면서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에서는 이게 장난인지 진심인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만우절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고백을 해오는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요. 혹시 친구랑 무슨 내기를 한 건 아닐까 하는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제 손을 탁 잡더니만 진심이라고 본인의 심장에 제 손을 가져다 대는 겁니다. 저만큼 심장이 빨리 뛰고 있더라고요. 30 중반으로 접어드는 나이에 이게 무슨 주책이냐 싶은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이 진심이 저에게 전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너무나도 반갑고 좋았습니다. 드디어 멀리 돌고 돌아서 마음이 맞춰지는 거구나 싶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그렇게 연애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연애 기간은 길지 않았어요. 사귀자는 고백에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처음으로 연인이라는 배지를 달고 한 데이트, 이전에 했던 데이트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저 혼자만 느낀 게 아니라 진수 또한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이런 거 보면 천생연분이죠. 아주 사소한 생각이었지만 그런 것도 잘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평소에 만나서 했었던 것이 데이트였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막상 사귀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데이트였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모든 것이 급속도였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이후부터는 연애라는 것이 그렇게 흥미롭지 못했어요. 그냥 하루빨리 가정을 이뤄서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었거든요. 게다가 진수는 저희 가족에게도 잘했어요. 외동아들이라서 오냐오냐 자랐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부모님께 정말 잘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도 잘하는 효자 아들이었지만 저랑 연애를 한 이후부터는 저희 집에도 뺀질나게 드나들면서 저희 부모님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명절이면 집에 와서 인사를 드리고 선물을 전해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귀고 난 이후부터는 그 빈도수가 많아지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도 모른 척 할래야 모른 척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저는 사실 어르신들께 살갑게 구는 것을 잘 하지 못했었거든요. 부끄럽기도 하고 굳이 내 부모님도 아닌데 잘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진수가 저희 부모님께 잘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귀감을 받았어요. 저희 부모님께 잘하는 만큼 저도 시부모님께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 싶네요.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기도 했기 때문에 진수가 저희 부모님을 챙기고 잘하려고 할 때마다 저도 당연히 시부모님께 살가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이 전부 결과로 이어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웠어요. 진수는 저희 아버지와 함께 주말에 낚시를 다니곤 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낚시를 좋아하시는 편이라 세 분이서 함께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들이 없이 딸만 둘이라서 낚시를 가도 늘 외로웠는데 진수가 함께 다니니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와도 친해지셨죠. 두 분이서 술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진수는 낚시가 끝이 나면 얼큰하게 취한 두 아버님들 모시고 집에 돌아오는 운전기사였어요. 그럼 저는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들어오며 진수에게 고맙다고 꼭 인사를 했고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부모님 모르게 연애를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냈죠. 부모님들끼리 애들이 언제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려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런 연애를 1년을 하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단 같이 살면서 더 빨리 맞춰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결혼을 하겠다고 양가에 인사를 드리기로 한 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언제 인사를 오나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더 볼 것도 없다고 하셨다는 게 함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깜짝 놀랐어요. 양가 부모님들께서 눈치를 챌 정도로 저희가 숨기지 못했었다는 게 놀라웠죠. 알고 보니까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알고 있었대요. 맨날 둘이 공원에서 손잡고 산책하고 맥주 한 잔을 마셔도 서로를 챙기면서 질질 흘리고 다니니까 모를 수가 없었다고, 이러다가 저희 두 사람이 헤어지기라도 하면 누구 하나는 이사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돌았다는 겁니다. 저랑 진수는 둘 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죠. 저희는 딱히 어려움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은 신혼집이었어요. 시댁이고 친정이고 정말 옆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신혼집도 당연히 평생 살아온 동네에 잡게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동네 집값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서울에 안 비싼 집은 없다고 하지만 막상 집을 알아보고 예산을 짜보니까 살아왔던 동네가 이렇게 비싼 동네였나 싶을 정도로 집값이 만만치 않았어요. 저희의 예산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아무리 땡겨받는다고 해도 살던 동네에 집은 못 구하겠더라고요. 지하철로 7정거장 떨어진 동네에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시댁과 친정의 거리가 애매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마음에 드는 조건의 집을 괜찮은 가격에 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집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나머지 준비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희의 결혼 소식은 동네에서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화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죠. 신혼여행에서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돌아와 시댁에 인사를 먼저 드리고 하루를 자게 되었습니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 살고 있었으니까 잠까지 자고 올 생각은 없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게 도리고 예의라고 하루를 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루를 자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찍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툭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눈을 딱 떠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침대에 누운 저를 내려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조용히 따라 나오라고 손짓을 하시길래 졸린 눈을 비비고 나갔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아침 6시더라고요. 출근을 할 때에도 이 시간에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기는 당연히 이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해야지. 어제 알람도 안 맞춰두고 잤어? 아침이요? 저희는 아침밥 먹으면 속이 좀 부대끼는 것 같아서 아침 안 먹는데. 어머, 너네가 아침을 안 먹는다고 해서 손 놓고 잠이나 퍼질러 자려고? 나랑 우리 남편은 아침밥 먹는다. 시집 오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자는 건데 당연히 아침상 준비는 도와야 하지 않겠어? 그럼 그이도 깨울게요. 우리 아들을 왜 깨워? 우리 아들은 아침잠이 많아서 더 자야 돼. 어머님, 저도 아침잠 엄청 많아요. 어제 가뜩이나 늦게 자서 피곤한데. 제가 방으로 들어가서 남편을 냅다 흔들자 시어머니께서 쫓아오셔서는 무슨 짓이냐고 제 등짝을 짝 소리나게 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전해지는 등짝의 따가움에 깜짝 놀랐죠. 시어머니께서는 곤히 자고 있는 아들은 왜 깨우냐면서 어차피 아침상을 차리는데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으니까 저보고 빨리 와서 일손을 도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겠어요? 제가 왜 먹지도 않는 아침상을 차려야 하는지 남편 놈은 곤히 처자고 있는데 저만 왜 남의 집에서 피곤한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손바닥에 힘을 쫙 실어서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의 등짝을 쫙 소리나게 때렸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눈을 뜨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입을 떡 벌리셨고요. 아야, 왜? 무슨 일인데? 나 뭐 코 골았어? 아니, 얼른 눈곱 떼고 나와. 어머님께서 아침 드셔야 한다고 아침상 차리라고 하시니까. 그러고 방문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제치고 거실로 나가니까 시어머니께서 기가 막힌 얼굴을 하고 저를 따라오시더라고요. 저한테 굳이 쓸모도 없는 아들 녀석을 왜 깨우냐고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시어머니께서 괜히 아침상을 핑계로 저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며느리의 기강에 잡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순순히 당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저와 남편은 평소에 아침을 먹지도 않는데 시작부터 잡돌이를 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은 투덜거리면서 부엌으로 왔고 시어머니께서는 속이 터진다는 얼굴을 하셨지만 남편은 제 옆에서 일손을 거들어 상을 차리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아침을 먹고 친정으로 출발할 때까지 시어머니의 뾰루퉁한 얼굴은 풀리지 않았죠. 사실 한 동네에서 오래 살면서 꽤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의 여자친구와 며느리는 전혀 다른 대상으로 보이나 봐요. 그리고 친정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먹지 않는 아침을 먹어서 그런 건지 속이 좀 부대끼더라고요. 시원치 않게 밥을 먹고 있으니까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셨죠. 그냥 먹지 않던 아침을 먹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남편이 쓱 끼어들더니만 은근히 제 흉을 보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저희 부모님은 아침을 드시거든요. 아마 며느리 테스트를 해보려는 심산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아침상 차리는 거 도와달라고 와이프를 깨웠는데 혼자서는 죽어도 안 한다고 저까지 깨운 거예요. 저희 엄마가 얼마나 황당해 하시던지. 저야 뭐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옆에서 같이 거들긴 했죠.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예, 너는 시어머니가 시키면 그냥 군소리 없이 하지. 김서방은 왜 또 깨웠어?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부러 저희 부모님 난처하라고 걸고 넘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베베 꼬인 사람이라서 더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냥 코웃음 치고 넘어갔죠. 대놓고 시어머니께서 시집살이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하진 않았지만
제 표정이라든지 코웃음만 들어도 시어머니께서 일부러 저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말을 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남편도 옆에서 그냥 큼큼 헛기침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요상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일은 갑작스럽게 일어났어요. 저희 엄마 약을 복용하신 뒤로는 괜찮으셨는데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신 겁니다. 약간 호흡 소리가 거칠어지는 것 같더니만 얼굴까지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숨을 쉬지 못하시고 캑캑 거리셨어요. 밥을 먹던 중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도에 음식물이 잘 못 들어가게 될까봐 저와 아버지는 비상이었습니다. 엄마가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도록 옆에서 호흡을 같이 해주고 저는 재빨리 물을 떠왔죠. 남편에게 거실 TV장 서랍에 있는 하얀색 약통을 가져다 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엄마는 계속 캑캑거리면서 눈이 흰자위만 보이도록 뒤집어 까셨어요. 저와 아빠는 몇 번 보았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대충 매뉴얼이 있어서 엄마를 앉혀놓고 숨을 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움을 주었지만 남편은 바짝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글로 쓰고 있으니 그 당시에 긴박함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숨을 못 쉬어서 당장이라도 고꾸라질 사람처럼 구는데 그 모습을 처음 본 사람들이라면 그 어떤 누가 와도 패닉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걸 장담할 수 있었죠. 남편만 하더라도 그동안 저에게 엄마의 발작에 대한 이야기를 꽤 들었던 터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광경을 직접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우뚝 서서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멘탈이 와르르 무너진 사람처럼 충격을 먹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빨리 약통을 가지고 오라고 소리를 쳤고 남편은 덜덜 떨면서 약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엄마한테 약을 먹이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엄마는 겨우 진정을 하셨어요.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길래 저는 남편에게도 안정을 취할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묘하게 저희 친정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와는 주말에 낚시도 다니고 했지만 저희 엄마와의 교류는 뚝 끊어버렸죠. 물론 충격적인 장면일 수 있지만 가족이 되었으면 언젠가 한 번쯤은 겪어야 할 일이기도 했고 대처법을 알아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엄마를 구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저희 엄마와 가까이 하면 마치 그 병이 옮기라도 하는 것처럼 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태도에 실망감이 조금 들긴 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제가 억지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남편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엄마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날이 되었어요. 보통 병원에 가면 이것저것 검사도 하고 또 상담 시간이 길게 이어질 때도 있어서 보호자가 같이 가야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일이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하시게 된 거죠. 저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저도 하필이면 그날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거래가 있는 날이라 연차를 급하게 낼 수가 없었어요. 제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꼭 가야 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내일 모레 엄마 모시고 병원에 좀 다녀와 줄 수 있어? 내가 시간이 맞으면 가겠는데 연차를 못 쓸 것 같아서. 장모님 병원에? 아, 나도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나도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시간을 막 뺄 수 있겠어. 당신 회사는 당일 반차도 가능한 거 아니야? 미리 이야기해서 반차라도 쓰던가. 오후 2시에 예약이라서 반차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당일 반차도 가능하긴 한데 난 좀 내키지가 않아서. 솔직히 내가 모시고 병원에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 그니까 보호자가 꼭 같이 가야지. 우리 엄마 평소 자주 발작 일으키는 건 아니야. 그래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아직까진 괜찮으실 거야. 그니까 한 번만 부탁 좀 하자. 남편은 똑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말꼬리를 흘렸어요. 그래도 당연히 남편이 가족으로서 자리에 가주겠지 싶었는데 엄마가 병원에 가는 당일에 갑자기 남편이 반차를 못 내겠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냥 눈치가 보여서 못 쓰겠대요. 저는 어이가 없었죠.
남편네 회사는 그런 규정이 자유로웠거든요. 재택으로 미리 전환 신청도 할 수 있었고, 연차는 전날까지만 제출하면 되고, 반차는 당일에도 쓸 수 있는 회사였어요. 제가 남편이 처음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부터 봐왔는데, 그런 거 하나 모르겠어요. 저도 만약에 남편 회사가 저희 회사처럼 규정이 빡빡한 곳이었다면 저도 무리해서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 그저 저희 엄마와 같이 병원에 가기 싫어서 눈치가 보인다는 핑계를 댄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너무나도 큰 실망을 했어요. 당일에 결국 저도 연차를 쓰지 못했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일정을 빼지 못하셨죠. 아무도 없이 엄마 혼자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게 너무 죄송했어요.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3달에 한 번 가는 병원인데 우리 남편은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음에도 그 잠깐 시간 내기가 어려웠을까요? 그건 일부러 피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혼자 병원에 갔다 와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듣고 택시라도 타고 움직이셨다면 좋았을 텐데 돈 아끼신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녀오셨더라고요. 제가 불효녀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에 엄마 혼자 병원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좀 짜증을 부렸습니다.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틀 전에 엄마랑 같이 병원에 좀 갔다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거 하나 들어주기가 그렇게 어려웠어? 나도 일 있는데 어떻게 그럼. 나라고 뭐 일부러 안 간 건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회사에 바쁜 일 다 끝나고 지금 여유 있는 거 내가 몰라서 그래? 내가 오죽했으면 당신한테 부탁을 했으려고. 나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이랑 둘이 있기 무서워. 나랑 단둘이 있다가 그런 일이라도 또 생기면 나는 멘탈 나갈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이야. 장모님 숨이라도 넘어가면 내가 제대로 응급처치 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나 원망할 거 아니야. 난 싫다고. 그리고 그거 옮으면 어떡해.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아니, 우리 엄마 병이 옮긴 왜 옮아? 우울증 같은 것도 옮는다고 하잖아. 주변에 정신 못 차리는 사람 두고 있으면 고스란히 옮는다는 이야기 못 들어봐서 그래. 장모님 공황장애도 어찌됐든 정신병 일종인데 내가 옮을 수도 있지. 그리고 장모님이요? 정신이 어떻게 돼가지고 사이도 못 알아보고 이상한 짓이라도 하면 어떡해. 지금 말 다 했어? 어떻게 우리 엄마를 두고 그딴 소리를 할 수가 있어. 하루 이틀 본 사람도 아니고 평생 한 동네에서 살았던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가 남이야? 당신이 옆에서 잘 지켜봤으니까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멀쩡한 사람인지. 나도 그런 줄 알았지. 그런 광경을 보기 전까지는 나도 장모님이 멀쩡하신 줄 알았다니까. 근데 아니잖아. 남편은 황당한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걸린 공황장애가 남들에게도 옮는 거 아니냐면서 본인까지 정신병에 걸릴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엄마요. 정말 곱고 연약하신 분이에요. 우리 엄마라서가 아니라 정말 남들에게 피해를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었던 그런 분이시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어릴 때부터 저희 엄마를 봐왔으면서 저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엄마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멈추지 않는 남편에게 큰 실망을 했죠. 남편과 대판 싸운 뒤에 저희는 냉전을 쭉 유지해왔어요. 하지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남편이 좀 진정이 된 건지 저에게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해오더라고요. 자기가 그날 겪었었던 일에 대해 트라우마가 생겼었던 것 같다고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엄마의 발작하는 모습을 보고 예민한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었으니 남편의 마음에 공감을 해줄 수 있었어요. 이게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남편이 먼저 사과를 해오고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믿었죠. 그래서 화해를 하고 다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도 축복과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과 결혼 3년 차까지는 아이를 가지지 말자고 이야기를 해둔 상태였어요. 요즘은 나이가 있어도 임신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의학이 발달되어 있기도 하고
저희 부부 지금 당장은 돈을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3년까지는 아이 없이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보자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축복이 찾아오게 된 거죠.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양가에서는 잔치라도 열 것처럼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뱃속에 아주 전보다도 작은 것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가진 축복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를 가진 기쁨도 잠시 걱정거리에 잠긴 듯 했어요. 저는 제가 육아휴직을 내고 나면 남편 외벌이로 살아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나 싶어서 일부러 말을 아꼈었는데 남편의 걱정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에게 저희 엄마처럼 공황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었어요. 저는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죠. 이 이야기를 저에게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시어머니께 슬쩍 흘렸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임신도 했는데 친정에 자주 가는 건 좀 자제하는 게 어떻겠니? 네? 왜요? 제가 입덧이 좀 있어서 그런지 저희 엄마가 해주신 시원한 물김치국수가 먹고 싶은데. 내가 해줄 테니까 친정에는 가지 말어라. 임신도 했는데 걱정돼서 그런다. 아니요, 엄마가 해주신 건 맛이 달라져요. 도대체 뭘 걱정하실 게 있다고 그러세요? 임신했으면 원래 친정 가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왜 말귀를 한 번에 못 알아들어서 나를 곤란하게 하는지 모르겠네. 네 뱃속에 있는 아기가 사돈어른병이라도 옮으면 어쩌려고 그래? 가지 말라면 좀 가지 마라. 네? 어머님,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공황장애는 전염병이 아니에요. 없는 병이 아니라고요. 인터넷만 조금 찾아봐도 어떤 증상 보이는지 다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세요. 나야 모르지. 우리 아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럼 나라고 걱정이 안 되겠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걔가 걱정을 할 정도면 옹꼬도 남는다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말을 하시길래 알았죠. 남편이 시댁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친정에 가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한다는 것을 내비쳤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저 아들이 걱정을 하니까 말려야겠다 싶어서 저에게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그런 게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을 해봐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럽기까지 했어요. 저희 엄마가 전염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저 때문에 괜히 이런 취급을 받게 된 것 같아서요. 그렇게 또다시 남편과 말도 섞지 않고 저는 제 마음대로 친정을 오가며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지방에 장기 출장을 가시는데 그때 딱 맞춰서 엄마의 병원 진료가 겹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임신 중이라 휴직 중이어서 제가 같이 병원에 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남편이 펄쩍 뛰는 겁니다. 임신까지 한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도 걱정이 되는데 친정엄마 따라서 정신과에 간다고 하니까 죽어도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랑 또 대판 싸웠죠. 산부인과도 병원에 붙어 있는 건데 산부인과는 무서워서 어떻게 보내는 거냐고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했음에도 남편은 죽어도 친정엄마 진료를 따라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결국에는 본인이 직접 가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황당한 남편의 논리 때문에 골머리가 썩었지만 남편은 운전도 잘하고 하니까 오히려 친정엄마께서는 더 편하게 움직이시겠다 싶어서 남편 보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일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내키지 않는 와중에 친정엄마를 따라서 병원에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멍청한 놈이 말입니다. 엄마가 뇌파 검사를 하기 위해서 수면 마취를 하고 회복실에서 깨어나 대기실에 오던 중에 사고를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수면 마취에서 깨어난 엄마 옆에 당연히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놈이 괜히 엄마 옆에 있기 싫으니까 딴청을 부린 거죠. 한층 아래에 있는 대기실에 가려던 엄마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남편 놈은 어차피 회복실에서 잠이 다 깨고 나오는 줄 알았기 때문에 한층 아래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면 마취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회복실에서 회복을 마쳤다고 해서 약 기운이 전부 사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머리가 띵하니 울렸던 저희 엄마께서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시면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다행히 병원이 종합병원이라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계단으로 온 간호사가 엄마를 발견했고 엄마는 바로 정형외과 병동으로 이송이 되었어요.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엄마의 발목이 댕강 부러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엄마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남편놈은 병원 측에 연락을 받고 놀라서 정형외과에 가게 되었는데 이미 엄마는 응급으로 발목 수술을 하러 들어가신 뒤였습니다. 남편놈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저는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응급수술에 불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저도 모르게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행히 발목 수술은 금방 끝이 나게 되었고 엄마는 다리에 붕대를 감고 고정을 시킨 뒤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했습니다. 아버지도 지방 출장을 가 계신 상황에서 당연히 제가 병원을 오가며 엄마의 병수발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병원에 간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를 뜯어 말리는 겁니다. 병원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임신까지 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무슨 병을 얻어오려고 그러냐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가뜩이나 전염병도 많은 시대에 병원에 가서 괜히 고생하지 말고 간병인을 두고 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하지만 저도 임신 5개월인 상태였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간병인을 알아봐 주었고 저는 마음을 놓고 집에서 엄마가 퇴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연락을 하셔서는 너무너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간병인을 뒀다는 겁니다. 적어도 요즘 외국인 간병인들도 한국말은 대충 할 줄 안다는데 엄마 옆에 있는 간병인은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남편에게 어떻게 그런 간병인을 쓸 수 있냐고 제대로 다시 구해야 할 것 같다고 하니까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간병인이 싸더랍니다. 다른 간병인들에 비해 시급이 싸서 썼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이고 우리 엄마인데 어떻게 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더 저렴한 사람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만약에 우리 엄마가 아니라 어머님이었어도 이렇게 쓸 것 같아? 아이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장모님은 다리 수술을 해서 움직이지도 못하시는데 말이 통할 간병인이 왜 필요하겠어? 움직이질 못하니까 당연히 수족이 되어줄 수 있는 말 잘 통하는 간병인이 필요한 거지. 밥도 병원에서 다 침대로 가져다 주지. 물은 옆에 냉장고에 바로 있지. 화장실 갈 일 없지. 도대체 말이 왜 통해야 하는데? 남편은 끝까지 본인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했죠. 저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요. 2주일간의 입원이 끝이 나고 적당히 움직이는 건 가능하다는 소견과 함께 엄마의 퇴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퇴원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 집으로 모실 생각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출장에서 오시려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집에서 생활하시는 게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저희 집으로 모셔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엄마 내일이면 퇴원인데 퇴원하고 집에서 혼자 다리가 불편해서 어떻게 생활하시겠어. 우리 집에 일주일만 모시자. 일주일 뒤에는 아버지도 출장 갔다가 오시니까. 뭐? 장모님을 모시자고? 에이 그건 좀. 뭐야 그건 좀이라니. 왜? 우리 엄마 불편한데 내가 옆에서 수발이라도 들어야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은 위험하다고 나 못 가게 했잖아. 임신까지 해서 누구 수발을 들겠다고 그래. 됐어. 장모님도 괜찮으니까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래도 불편하잖아. 발목이 댕강 부러졌는데 어떻게 집에 혼자 계시라 그래. 여보, 나 진짜 장모님이랑 같이 있는 거 불편하다니까. 같은 집에 있기 싫다고. 정 그렇게 가까이서 모시고 싶으면 우리 집 앞에 모텔방 잡아줄 테니까 거기서 지내시라 그래. 당신이 좀 들여다보고 그러면 되잖아. 뭐라고? 미쳤어? 지금 그게 나한테 아니 우리 엄마한테 할 말이야? 집에서 또 발작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해.
뱃속에 있는 우리 애가 놀라기라도 하면 나는 죽어도 싫어. 장모님이랑 부담스러워서 한 공간에 있기 싫다고. 그니까 좀 가까이서 모시고 싶으면 집 앞에 그 모텔방 잡아줄 테니까 거기 모시라고.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고 방문을 쿵 닫아버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 열이 받아서 눈물이 다 나왔어요. 저런 놈을 뭘 믿고 결혼까지 했을까? 그렇게 마음이 잘 맞던 친구 사이가 맞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결혼을 한 지금의 저를 후회하기까지 했어요. 결국 제가 친정과 집으로 가며 엄마의 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것조차 탐탁치 않아 했지만 제가 살벌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은 저에게 말을 붙이지 못했죠.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복수를 해주겠다고요.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퍼붓고 이 관계의 끝을 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당장 이혼을 한다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그러면 제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걱정이 되었고요. 아이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를 빼앗아도 되는 건지 그 고민이 심하게 들었거든요. 아이만 아니었으면 복수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마음을 먹고 이혼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모성애라는 게 작용을 한 건지 아이를 생각하니까 부모가 온전히 있는 게 아이 정서에는 훨씬 더 좋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저는 매일매일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이대로 지내는 게 맞는 걸까 하는 고민이 심하게 들었죠. 하지만 복수의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제대로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거든요. 시아버지께서 2박 3일로 낚시 여행을 가신 날 시어머니께서 심하게 감기에 걸린 것 같다면서 아침부터 전화를 하셨습니다. 열도 심하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 죽겠다고요. 저는 시어머니께 어쩌라고요? 하는 말투로 말을 했죠. 감기약 먹고 푹 쉬시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혼자 집에 있으려니까 밥도 못 해 먹겠고 몸이 너무 아파서 무섭다고 저희 집에 오면 안 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임신 중이고 감기에 걸리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지만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금요일이었고 시아버지께서는 일요일에 오실 예정이었기 때문에 일요일 오후까지 시어머니는 혼자 계셔야 하는데 몸이 아프니까 옆에 누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오후에 한 번 더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임신을 해도 감기약을 먹을 수 있는 게 있었고 아픈 시어머니를 혼자 두는 것보다야 저희 집에 모시고 오는 게 나중일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편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했지만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해온 행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역지사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여주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가 2번이나 거절을 하자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연락을 하신 듯 했어요. 남편이 퇴근을 하는 길에 저에게 뻔뻔하게 전화를 해서는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아니, 엄마가 많이 힘드신가 봐. 다른 것도 아니고 감기잖아. 죽을 혼자 끓여 먹을 힘도 없어서 계속 빈속에 약을 드셨대. 아빠가 일요일 오후에 온다니까 그때까지만 잠시 우리 집에서 지내시는 건 어떨까? 당신한테 병간호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말 내내 엄마 옆에 있으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요. 그러니 남편 놈은 제가 동의를 했다고 느낀 건지 퇴근길에 굳이 시댁에 들러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왔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한 부분이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죠. 저는 현관문 제일 위에 걸쇠를 걸어두었습니다. 남편이 비밀번호를 치고 문을 딱 열었는데 걸쇠에 걸려서 문이 한 뼘밖에 열리지 않으니까 무척이나 당황을 한 듯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빼꼼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확인하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을 했고 문이 닫히는 것을 보고선 바로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썼어요. 그리고 혹시 비닐로 된 멸균복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생복 같은 건데 제가 예전에 우비를 샀는데 배송이 잘못되어서 멸균복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딱 걸치고선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도 남편도 황당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감기야말로 전염병이잖아. 뱃속의 아이한테까지 옮으면 큰일이니까. 아, 들어오기 전에 소독 좀 하실게요. 그리고는 한동안 전 세계를 강타했던 전염병이 돌았을 때 사두었던 살균 스프레이를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난사하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뿌렸더니 알코올 소독약 냄새가 난다면서 저한테 그만하라고 소리를 꽥 지르시더라고요. 아이 뭐 하는 거야? 이씨. 소독약이 입에 다 들어갔네. 이거 뿌린다고 뭐 달라져? 일단 세균은 박멸해야지. 어머님이 병원 갔다 오시면서 온몸에 세균 묻히고 온 거 아니야? 그리고 감기가 우리 애기한테 옮으면 어떡해? 전염병에 걸리는 것보다 낫지. 아니 고작 감기까지가 무슨 그렇게 전염병 타령이냐. 아이고 축축해라. 고작 감기라니요? 고작 공황장애 가지고도 전염병 타령을 하는데 감기는 거의 1급 전염병 수준 아닌가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저한테는 세균 많은 병원에도 가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어머님은 지금 병균 덩어리인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 발 들이지 마세요. 아 여보 정말 왜 그래? 엄마 그냥 방에 모셔두고 식사만 좀 챙겨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약은 드셔야 할 거 아니야. 방? 우리 남는 방이 어디 있는데? 애기 태어나면 주려고 했던 방 있잖아. 뭐? 그러면 우리 애기 방에 병균을 싹 다 옮겨놓겠다는 얘기야?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시어머니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오늘 뭐 잘 못 먹었냐 하면서 말을 돌리려고 하는 사이에 시어머니께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면서 애기 방으로 쏙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남편한테 남는 요랑 이불 좀 들고 오라고 하셨죠. 남편이 헐레벌떡 안방에 들어가서 이부자리를 가지고 오는데 제가 애기 방에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들어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보고 또 뭘 하려고 그러는 건가 싶었는지 유심히 보더라고요. 저는 애기 방에 미리 놓아두었던 모빌부터 아이를 위한 초점책 같은 유아용품을 전부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멀쩡한 우리 애기 물건을 왜 버려? 이 초점책은 지난주에 산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어머님이 이 방에 들어오셨잖아. 우리 애기 물건에 세균이 다 묻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우리 애한테 줘? 우리 애한테 뭐 병균이라도 묻으면 어떻게 하려고? 애미야 너 지금 뭐 하냐? 나를 지금 세균 덩어리 취급하는 게야? 아이 어떻게 시어미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왜 못해요? 어머님, 그냥 저희 집에서 나가세요. 이 앞에 모텔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저희 엄마한테도 추천을 해주었었던 모텔인데 집에서 가까워요. 거기 가 계시면 이 사람이 식사는 챙겨서 가져다 드릴 수 있게 할게요. 뭐라고? 아 너는 지금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아픈 시애미를 모텔로 쫓아내겠다는 거냐? 왜요? 그게 나쁜 건가요? 전부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이 사람 저희 엄마한테도 똑같이 했거든요. 뭐야? 아 너 정말 사돈어른을 모텔에 가시라고 했어? 아니, 다리 수술하시고 불편하셔서 잠시 우리 집에서 지낸다고 하시는데 장모님은 그 공황장애 때문에 심지어 공황장애는 없는 병도 아닌데 지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저도 어머님 불편하거든요. 어머님 저희 집에 지내시면 저한테 아침상까지 차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너무너무 싫어요. 아침밥 먹지도 않는데 제가 왜 그래야겠어요. 모텔로 가세요. 안 가실 거예요? 그럼 제가 갈게요. 아니 이 밤에 어딜 가겠다는 거야? 아 여보 정말 왜 그래?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 네가 나한테 했던 말에 10%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한테는 너무한 것 같고 상처인 것 같아? 그럼 그동안 너의 그 폭언을 견뎌냈던 나는 뭐겠어. 내 생각 한 번이라도 했다면 당신이 너한테 그런 말 뱉을 일도 없었겠지만 남편은 제가 따박따박 따지고 들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운데서 눈치만 보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한테 진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마음을 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태까지 본인도 남편의 편에 서서 우리 아들 말이 다 맞는 말이라고 저희 친정엄마 옆에 가지도 말라고 했으면서 본인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실수를 했다고 느끼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된통 갚아준 뒤에
이 모든 것을 끊어내겠다고 결심을 했던 터라 굽히지 않았죠. 저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께 나가지 않으실 거냐고 물어보았고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자 짐을 싸서 친정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야, 지금 그렇게 가버리면 사돈어른께 우리가 뭐가 되겠니? 제발 마음 좀 가라앉히고 다시 얘기하자. 그동안 우리가 너무했다 싶구나. 그래 여보, 내가 너무 트라우마가 심했었나 봐. 고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나 진짜 달라질게. 그 바보 같은 거짓말에 또 속아 넘어가라고? 이미 기회는 다 지나갔어. 바뀔 것 같았으면 진작 바뀌었었겠지. 넌 안 바뀔 사람이야. 난 여기까지 할래.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 안다니. 지금 우리 아들이랑 뭐 설마. 네, 갈라서겠다는 말인데요. 뱃속에 있는 아이 하나쯤이야 저희 친정에서도 도와주실 수 있겠죠. 저요, 이렇게 사는 일 그냥 같이 안 사는 게 낫겠다 싶어요. 여보, 우리 아이까지 있는데 뭔 소리야.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할게. 제발 한 번만. 이미 너무 늦었어. 나는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저는 단호하게 말을 하고 제 다리를 붙잡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뿌리치고 그 길로 바로 친정으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친정집 문을 열자 이 시간에 찾아온 딸을 보고 놀란 부모님께 폭삭 안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의 서름이 가득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제가 당했던 서름에 대해 말을 했죠. 그동안은 우리 엄마가 상처를 받을까봐 하지 못했던 말이었는데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니 줄줄 쏟아지듯이 나오더라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아버지께서는 아주 사위놈 아작을 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서로 진흙탕 싸움에 저쪽에 먹이거리를 주는 것밖에 안 되는 행동이라 생각했거든요. 저는 깔끔하게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남편은 죽어도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도장을 찍지 않으면 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고 말을 했죠. 아이까지 가진 여자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낚시에서 돌아오신 시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아시고 나서 남편을 저희 친정에 질질 끌고 오셨더라고요. 바로 옆 아파트니까 당연히 한 번쯤은 그러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저희 가족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고 남편의 뺨도 치셨습니다. 정신을 못 차린 아들놈 때문에 마음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제 이혼 결정에는 번복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단호하다는 것을 알게 되신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고 남편은 잘못했다고 질질 짜면서도 결국에는 제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건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재산 분할은 걱정 없이 해주겠다고 매달 양육비 지급도 잊지 않겠다고 각서를 적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평생 친구로 평생 부부로 살 줄 알았던 저희의 결혼 생활은 3년이 조금 넘는 시간 만에 작살이 나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이 결정에 후회 없습니다. 지지부진한 이유를 갖다 붙여서 이어가 봐야 결국 상처를 받을 사람은 저 하나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혼 후 약속대로 아파트를 처분해서 저에게 거액의 위자료 겸 재산을 나누어 주셨고 매달 양육비도 섭섭치 않게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은 이사를 갔어요. 어느 누군가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두 사람이 헤어지면 한 집이 이사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던 것처럼 결국 한 동네에서 얼굴을 마주하기 껄끄러우니 시댁에서 이사를 가더라고요. 이사를 가는 날 저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미안했다고 질질 짜는 남편놈을 보면서도 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정이 떨어진 것이었겠죠. 그 이후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저는 이제 예정일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막상 예정일이 되니까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래요. 남편 없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출산 당일에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질까봐 한켠으로는 공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씩씩하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앞으로 혼자 육아를 잘해서 남부럽지 않게 아이를 키워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